안녕하십니까, 펜앤드마이크 최대현입니다. 펜앤특강, 오늘은 현대사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순서로 지난 주말이 5.18이었지 않습니까? 이 5.18과 관련된 미스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5.18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역사 왜곡이 있다라고 저희가 자세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5.18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떻게 조사를 했길래 그런 내용들이 모두 다 묵살됐는지 궁금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이 모든 5.18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조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저희 기자들이 항상 취재를 할 때도 취재를 하고 나서 첫 번째 나온 어떤 기사가 어떤 때는 제일 사실에 근접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저기에서 이제 막 조언이 들어오면은 내가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가 조금 좀 변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진짜 이 5.18과 관련된 역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작성된 그 조사 보고서를 살펴본 필요가 있는데 이게 바로 최규하 대통령 때 작성된 5.18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펜앤드마이크의 근현대사 전문가시죠, 김영삼 대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확실히 이게 첫 번째 초동 조사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한번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5.18은 역사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신화로 승격이 되어버렸죠. 왜냐하면은 역사라면은 역사적 사실이 무엇인지를 따져서 야 이게 그때 이게 왜 이런가 이런 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이제 따지지도 묻지도 못하게 지금 거의 강제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역사라는 건 이제 맥락이라는 게 쭉 있게 마련인데 5.18과 관련해서는 맥락보다는 그냥 강압에 의한 믿어 이런 신화적인 요소가 많다라는 거군요. 이게 진실이야 하고 막 강제로 막 지금 갖다가 막 그 안기는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이게 하나의 신화는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우리 뭐 신화가 그 신화 중에 재밌는 게 뭐 곰이 뭐 마늘을 먹고 뭘 했다 뭐 이제 그런 식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로 접근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맥락을 보는 거죠. 이제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제일 그 5.18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왜 초동에 이렇게 그 시위가 과격하게 됐을까 그런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문점들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그게 이미 1980년에 이게 조사가 다 됐다는 거죠. 이미 다 자료가 남아있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규하 대통령이 5월 광주 그 사태가 이 비극적인 일이 이제 뭐 벌어지고 이제 뭐 전남 도청을 다시 탈환하고 뭐 이런 그 일이 벌어진 이후에 1980년 6월 초에 광주 사건이 도대체 왜 이렇게 그 악화됐느냐 이거를 그 원인을 분석을 하자.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가 나고 나서 사건이 나고 나서 한 열흘 정도쯤 있다가 그래서 바로 조사가 시작된 거군요. 그래서 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그 정부 합동조사단의 그 단장이 육사 10기 출신인 이광로 장군입니다. 저 사진에 나오는 저분이에요. 이분은 황해도 벽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광로 장군을 왜 그 했나 봤더니 혹시라도 이게 어떤 특정 지역의 그 출신이면 그 지역에 유리한 판단을 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그 조사를 하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인선을 하셨군요. 그래서 황해도 출신인 이광로 장군, 그 다음에 육사 10기 출신이고 이분을 단장으로 임명해가지고 그 임명장을 주면서 출신 지역이나 이런 거에 대한 선입견 없이 진상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밝혀라. 이렇게 하고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광로 장군이 13명의 요원을 이끌고
6월 5일부터 11일까지 현지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현지에서 이제 있었던 일들, 그다음에 뭐 우리 군의 각종 그 작전 그 상황 뭐 이런 걸 전부 이제 분석을 하고 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최규하 대통령에게 제출한 것이 광주 사태 진상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광로 장군이 그 이야기한 거는 이 세 사람이 문제였다. 맨 왼쪽에 있는 분이 그 향토사단장인 31사단장 정웅 사단장이고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분이 윤웅정 전투교육사령관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분이 전남 도경국장 안병하 씨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초기에 대응을 완전히 그르치고 잘못돼 가지고 광주에 그냥 뭐 광주의 비극이 시작되게 됐다. 뭐 조용히 끝났어야 될 게 이렇게까지 확대가 됐다. 그러니 이 세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에게 정웅 31사단장, 그다음에 윤웅정 전투교육사령관을 군법에 의해 회부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 군법에 회부하려면 아무래도 그 당시가 계엄하잖아요. 그렇죠. 계엄. 그러니까 계엄하니까 더구나 지금 이게 전국 계엄이 선포가 돼가지고 내각 기능은 무력화되고 계엄사령관인 그 육군참모총장 이희성 그 계엄사령관이 이제 그 대통령의 명을 받아가지고 국가를 통치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지금 그 현지 조사단에서 이런 건의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왜냐하면 이 최규하 대통령은 군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외교관 출신이니. 그래서 이제 계엄사령관한테 물었더니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저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현지에서 그래도 뭐 지휘한 사람들 고생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군법에 의해 회부하면 이게 또 다른 뭐 그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처벌을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광로 저 단장이 이제 시체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아니 그러면 나를 왜 거기다가 조사를 보내서 내가 왜 조사를 하느냐? 내가 가서 보니까 이 세 사람이 다 문제던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80년에 그 5.18 그 상황이 너무나도 큰 그 일이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일이 커졌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최 장군이 이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광로 단장이 뭐라고 막 항의를 했냐면 아니 이희성 사령관하고 윤웅정 전교사령관은 648기 동기다. 동기 봐주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하고 이광로 단장이 막 이의 제기를 하고 아니 동기생 봐주고 뭐 이거 엄정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광주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느냐. 이러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이희성 계엄사령관 이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을 군법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이게 좌절이 돼 버렸어요. 그럼 그 세 명은 처벌을 안 받았나요? 안 받았죠. 처벌을 받기는커녕 이거 참 웃기는 일인데 저 윤웅정 씨는 이게 하도 나중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양반이 저 그 도중에 저 윤웅정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윤웅정 씨를 빼서 그렇다고 지금 뭐 작전 중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 사람이 교통부 장관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윤웅정 씨가 장관이 돼버렸어요. 아니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장관을 하고 이랬으니까 지금 뭐 이 5.18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는데 그 뒤죽박죽을 만든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이희성 계엄사령관이에요. 나중에 제가 이희성 씨가 뭔 일을 했는지 이것도 좀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희성 사령관과 또 육사 동기기도 하고
그런 관계란 말씀이시죠? 예. 예. 자, 그러므로 인해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영웅이 된 거예요. 특히 네. 이제 영웅이 된 사람이 정웅 31사단장입니다. 예. 왜 영웅이 됐느냐? 자기가 이 신군부하고 이 공수부대가 예. 강경 진압을 막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그걸 말렸다. 내가 이 광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신군부와 이런 그 부당한 명령을 예. 내가 온몸으로 막아서 그나마 비극이 덜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근데 그 이광로 장군의 조사 보고서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처벌을 안 하고 넘어가니까 이제 이런 그 황당무계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예, 예.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계엄이 선포가 돼 가지고 네. 전남북 지역, 광주 지역 이런 데는 이제 계엄사령관 현지에 있는 최고 이제 책임자를 정해요. 그 당시에 광주 지역의 제일 선임자는 윤흥정 전투교육 사령관이었고 예. 윤흥정 씨 휘하에 향토사단인 31사단이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거는 이제 향토사단은 실질적으로 그 예비사단 성격 예비군 비슷하게 사단이죠. 가지고 예비군 사단. 예. 이 병력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없다 보니까 이제 그 5월 17일 날 저녁에 광주에 투입된 7공수 33대대, 35대대가 현지 사령관인 31사단장의 이 배속이 돼요. 아, 배속 부대를 받아서 예, 그래서 작전을 정웅 하는 사단장이 거군요. 이제 예, 예. 7공수 33대대, 35대대를 작전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강경 진압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나서 가지고 그 강경 진압을 유혈 진압을 최대한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비극이 이 정도만아마 줄어들었다라고 정웅 씨가 주장을 했어요. 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진짜 그 이광로 예. 장군이 처음 조사한 보고서에 도대체 뭐라고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었는지 예. 그걸 오늘 살펴보는 게 이제 그 얘기를 정말 중요하겠군요. 예. 예. 그래서 자기는 강경 진압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광주 진압 작전 후에 지휘권을 박탈당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니까 야, 정웅이가 이 광주를 살렸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나중에 김대중당의 그 공천을 받아가지고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에요. 이야, 아니 군법회의에 회부될 사람이 네. 국회의원이 되고 광주의 영웅이 됐군요. 네. 어허.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느냐? 보고서 내용을 좀 전해주십시오. 예, 이거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에도 네. 광주 시위 초기 단계에서 네. 정말 이 미흡한 대처가 광주 상황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광주에 처음으로 투입된 7공수 33대대, 35대대를 지휘야. 배속을 받아서 예, 예. 작전 지휘를 한 윤흥정 사령관과 정웅 사단장의 심각한 지휘 과오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어요. 네, 회고록에도 그런 내용이 회고록에도 나오거든요. 그렇고 예. 이광로 장군의 이 진상 보고서에도 예. 그렇고. 그럼 대체 뭔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걸까? 예. 자, 5월 17일 날 네,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돼 가지고 그랬었죠. 예. 광주에 이제 7공수 33대대, 35대대가 투입이 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공수부대는 다 경상도 군인들만 보낸 줄 아는데 아이, 예. 7공수 부대를 왜 광주로 보냈냐면은 주둔지가 예, 전라북도 근마에 있어요. 어허, 전북 근마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단 병력의 거의 40%는 호남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광주에서 가까운 데에 7공수가 있으니까 7공수를 보낸 거죠. 또 현지 지리를 좀 더 알 수 있을 예. 테니까 보냈겠군요. 그래서 이제 7공수가 그날 저녁에 네. 이제 전남대, 조선대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주둔을 했는데 5월 예. 18일 날 아침에 7공수 요원들이 전남대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전남대 학생들하고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예. 무방비 상태로 이
전투 경찰들은 방석복 입고 방패 입고 예, 예. 이래가지고 이제 뭐 돌이나 이런 게 날라오더라도 막을 이걸 수가 있죠. 방어할 수가 있는데 이 공수부대는 그냥 앞에 그 저기 철망 하나 하고 빈 총하고 어허. 그다음에 경찰봉 예, 예. 경찰봉도 없어가지고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몽둥이 하나씩을 들고 간 거예요. 어허. 그러고 있는데 막 돌이 막 우박처럼 날라와가지고 그 돌에 맞아가지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부상을 당해요. 어허. 여기서 이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예, 예. 정웅 31사단장은 5월 18일 날 오후 2시 40분에 윤흥정 전교사령관으로부터 7공수 병력을 배속받았으니까 예. 광주 시내로 출동시켜가지고 시위를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네. 전남대학에서 충돌한 학생들이 이제 뭐 공수부대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쫓아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막 난투극이 벌어지고 예.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얻어맞기도 해서 막 머리도 막 터지고 막 이런 친구들이 이제 시내로 막 저 전부 진출해가지고 공수부대원들이 막 뭐 과잉진압한다 하고 막 이제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제 시위가 벌어지니까 7공수부대 병력을 시내로 출동을 시켜라. 예. 이제 시내로 갔어요. 어허.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이거예요. 네. 정웅 사단장이 네. 지금 상황이 벌어지는 현장을 직접 가서 살피지 않고 네. 그냥 부대를 투입한 거예요. 이 양반이 헬기로 예. 전남대하고 조선대에 있었던 그 7공수 그 대대본부를 찾아가요. 헬기를 예. 타고.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오후 4시를 기해서 금남로에 출동해서 시위를 진압하라 라고 명령을 해요. 시위를 진압하려면 뭐가 상황이 어떤지 이 공수부대를 현장에 투입을 해도 되는지 예. 지금 시위를 하게 되면은 막 돌이 날라올 텐데 예. 그 돌을 방어할 수 있는 뭐가 방어 기제가 장비가 있느냐? 있는지, 예. 니네들 뭐 가지고 왔어? 뭐 이런 거라도 좀 살피고 예.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헬기 타고 와가지고 저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이 빨리 시내 공수부대 투입을 시켜가지고 진압해. 그러니까 공수부대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어허. 원래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할 때도 항상 예. 적이 어떤 상황인지 적을 정찰하고 적을 알게 되는 그런 작전이 아주 중요한데 예. 그걸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시위대 앞에 그 몇십만 되는 시위대 앞에 한 1000명도 안 되는 병력을 밀어넣은 거군요. 예. 근데 문제는 이날 그 아침에 네. 전남대에서 그 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수부대원들이 돌 맞아가지고 예. 여러 명이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아 그걸 보고 알고도 어허. 그래가지고 이제 야 이 공수부대는 예. 이게 시위 진압에는 이게 안 맞는구나. 그랬으면은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 예. 특히 이제 공수부대 그 시위 진압 훈련 이게 충정 훈련이라고 하는데 예. 충정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일종의 위력 시위를 해요. 이제 겁을 주는 거죠. 아하. 위력을 막 보이고 막 압도적인 병력을 투입해가지고 막 예. 무장을 하고 막 척척척척 막 이렇게 아, 뭐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민간인들이 좀 겁을 먹게끔 시위대가 만드는 거군요. 겁을 집어먹고 야 이거 시위하면은 큰일 나겠구나 예. 이렇게 이제 겁을 주는 이런 그 시위 진압 방식이에요. 예. 특히 이제 그 공수부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해산을 시키려면 네. 이 사람들을 포위하면 안 됩니다. 어. 도망가도록 한 곳을 터놔야 돼요. 아, 그쪽으로 모는 거군요. 그래야 시위대를 이제 흐트러 버리는 거잖아요. 선멸 작전이 아니니까 당연히 시위대니까 예. 같은 국민이니까 그런 예. 식으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여기를 시위를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일망타진하는 게 아니고 아하. 동서남을 그 포위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북쪽을 터놔가지고 아하. 시위대들이 자연스럽게 북쪽으로 막 도망가가지고 도망가게끔, 해산하도록 흩어지게끔. 아하. 이게 이제 이 훈련을 받은 공수부대원들의 시위 진압 방식이에요. 어. 그런데 정웅 사단장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면 시위대의 모든 퇴로를 차단하고 원천 봉쇄하여
끝까지 추격해서 전원 체포하라 명령을 내려요. 아니 왜 그런 명령을 내립니까? 도대체? 모르니까. 아 현장을 안 가보니까 네. 현장을 안 보니까 시위대가 몇 명에 불과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공수부대원들은 지금까지는 충정훈련이라고 그래서 시위 진압 네네. 훈련을 할 때는 예. 처음에 이제 막 어떤 위력을 보이고 위력을 보인 다음에 삼면을 포위해서 한 곳을 터가지고 그럼 그쪽으로 사람들이 도망가고. 자연스럽게 이 밀어붙이면서 시위대들이 흩어지도록 하는 거였는데 정웅 사단장이 저 빨간 부분 한번 확대해 주세요. 시위대의 모든 테러를 차단하고 원천 봉쇄해서 끝까지 추격하여 전원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건 지시가 완전히 잘못됐군요. 또 7공수 33대 대장, 35대 대장이 예.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당신 첫날 정웅 사단장한테 그 뭐라고 저 명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7공수 33대 대장, 35대 대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검찰 진술조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 정웅 사단장이 우리에게 와서 시내에 난리가 났다. 음흠. 경찰이 대치하고 있는데 진압 능력을 상실했으니 군인이 출동해야 된다. 예. 군인이 진압 못하면 큰일이니 죽음을 각오하고 진압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게 검찰 진술이에요? 검찰에서 7공수 33대 대장, 35대 대장이 진술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기록이 있는 건데 네. 그럼 이런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웅 사단장을 갖다가 예. 광주를 구한 예. 명령을 받았는데도 광주를 갖다가 내가 그 명령을 거부하면서 광주의 시민들을 지켰다. 예. 그런 이유로 영웅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5.18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실화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이거는 이런 거예요. 재판 기록이 그지 않습니까? 예. 이걸 누가 조작할 수가 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시위대를 삼면에서 압박을 해서 해산시키는 거였는데 예. 갑자기 이 향토사단장이 테러 차단 원천 봉쇄 끝까지 추적 전원 체포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 그 소수의 병력이 시내로 네. 가가지고 이대로 하다가 여기서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게. 허허. 공수부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공수부대가 진압을 해야 될 그 예. 시위대가 어떤 상황인지도 전혀 모른 채 네. 작전 명령을 내린 예. 거군요. 특히 특전사는 병력을 대대 단위로 직결을 해서 예. 그냥 일반 대대하고 공수부대 대대하고는 병력 수가 숫자가 크게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예, 완전히 다르죠. 대대 병력 해봐야 한 뭐 1000명도 한 1500명? 대대병력이면은 예. 일반적으로는 그쯤 되는데 예, 여기는 더 작아요. 공수부대는 훨씬 적죠. 예. 예. 그런데 윤흥정 전투교육사령관이 네. 소규모로 편성된 이 부대를 뭐라고 또 지시를 했냐면은 바둑판식 분할 점령을 해가지고 대대 단위의 기동 타격대를 보유를 해서 과감하게 타격을 하라. 아니 이 정웅 사단장은 예. 공수부대를 그냥 육군의 대대 규모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윤흥정 전교사령관도 그 공수부대 근무를 안 해봤나 보네. 부대 운영을 잘못했고 어허. 정웅 사단장도 부대 운영을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소수의 병력이 예. 바둑판식 분할 점거를 하려면은 병력을 또 쪼개야 되잖아요. 병력이 일단 많아야 돼요. 예. 많아야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공수부대가 지금까지 훈련받은 거는 네. 집단으로 뭔가 위력을 보여서 예. 겁을 삼면을 주는 포위를 건데. 해서 겁을 주면서 테러를 열어 가지고 시위를 이제 흩어지게 하는 해산시키는 건데. 거였는데 바둑판식 분할 점령을 해서 과감하게 타격을 하라. 이거는 공수부대 특성하고 전혀 맞지 않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이거 자, 좀 그러니 심각한 오류인데. 지금 그나마 소수인 병력을 또 바둑판식으로 분할 점령하기 위해서 또 소수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가다 보니까 불안한 시위대에 이 공수부대원들이 고립포위되는 거예요. 그러면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럼 폭력밖에 없죠. 그래서 진압을 해야 이 되니까. 초기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과격 진압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아하. 자, 그 다음에 정웅 사단장이
5월 18일 날 21시경에 어허. 7공수 33대대 35대 대장에게 다시 새로운 작전 지침을 내렸는데 예. 이렇게 내렸습니다. 시위 군중이 도심지에 집결하지 못하도록 길목에서 원천 봉쇄를 하고 시위 주동자를 체포하라. 그러니까 이제 35대 대장이 아니 우리 병력이 지금 200명인데 네. 200명의 병력을 19개의 거점으로 나눠 가지고 바둑 판식 분할 점령하고 경비하고 거기다가 그러면 여기서 시위 주동자를 체포하면 시위 주동한 사람을 잡아 가지고 또 이 사람을 인수인계하기 위해서 예. 또 병력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 도저히 이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좀 제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빨리 지나봐야지. 그러는 바람에 이 분산된 공수부대원이 시위대에 계속 포위 고립되면서 이 포위망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 이제 과격한 진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이 지휘관들이 자초했다. 이게 이제 이광로 장군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예. 무시가 되고 오히려 그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이 영웅이 된 겁니까? 진짜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고립된 이 공수부대가 가뜩이나 뭐 몇 명 되지도 않는 예. 포위망을 뚫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불상사가 발생을 했고 18일 밤이 깊어지면서 대규모 시위 군중이 전남, 도청, 광주역으로 집결하고 막 이러니까 예. 정웅사단장이 야 이러다가 이제 다 죽게 생겼구나. 어허. 그래가지고 35대대는 다 모여가지고 예, 도청 경비에 33대대는 광주역을 지켜. 그러면서 또 극렬 시위자 전원 체포하라. 아니 왜 해산이 전문인 부대한테 자꾸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 난감한 상황이 아니, 된 체포하면은 거죠. 그 체포한 우리가 군에서도 뭔가 이렇게 예. 병력을 갖다가 뭐 제압을 해서 하면은 포로를 잡으면 포로 관리하는 병력이 또 필요하다니까요. 예. 왜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지?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데. 공수부대는 시위 진압은커녕 지금 막 시위대가 던지는 돌과 몽둥이 세례를 피하기도 급급한 상황에서 예. 어떻게 극렬 시위자를 어떻게 전원을 체포하고, 응? 그래서 이제 시위가 계속 악화되니까 계엄사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 2차로 11공수 61대대, 62대대, 63대대를 또 축차 투입을 해요. 아. 이거 가지고도 안 되니까 3차로 또 3공수 11대대, 12대대, 13대대, 15대대를 찔끔찔끔 축차 투입을 해요. 정웅사단장은 5월 19일 날 증파된 11공수에게도 계속 체포작전 위주의 작전 지침을 고수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경직된 작전지휘 체계로 인해서 쌍방에서 부상자가 속출을 하고 그래서 초기에 시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포위된 공수부대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도망을 갈고 있기 위해서 퇴로를 만들기 위해서 좀 거칠게 뭐 시위대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얻어맞은 시위대는 몇 명 안 되는 그 한 10명도 안 되는 인원이 막 이쪽은 몇백 명인데 저항을 하니까 흥분을 하고 자기 친구가 피를 흘리니 자, 그러니까 이제 시민은 시민대로 화가 나고 예. 공수부대원은 공수부대원대로 아니 우리가 지금 병력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 병력을 다 찢어발겨 가지고 포위하고 뭐 하라니까 이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대규모로 늘어난 시위대 포위 고립돼 가지고 7공수 33대대 35대대가 밤새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시위대한테 몽둥이와 돌세례 받다가 보니까 우리도 살아야지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과격 진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희생자가 속출하고 부상자가 속출했고 이 모든 원인을 제공한 것은 정웅사단장과 윤웅정 전투교육사령관의 잘못된 작전 지침 때문이다. 근데 그런 명령을 내렸던 사람들은 정작 5.18의 영웅이 돼서 예. 뭐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러고 있는 거고요.
이건 역사를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5월 허허. 19일, 그러니까 5월 18일 날 첫 충돌이 벌어진 이후에 예, 5월 예. 19일 오후에 전교사에서 열린 광주 지역 기관장 회의에서 예. 이거 진압 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 왜 자꾸 시위대를 해산을 해야지? 왜 자꾸 뭐 주동자를 체포하고 뭐 이러느냐? 예.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막 이제 광주 지역 기관장들이 문제를 제기를 한 데다가 네네. 최웅 11여 단장이 네. 이렇게 작전 지어가지고 우리 공수부대가 이거 이래가지고는 뭐 피해만 늘어나지 이래가 예. 안 된다. 그러니까 작전 지침을 수정해 달라.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윤홍정 전투교육 사령관이 네. 정웅 사단장에게 진압 방식을 바꿔라. 이미 다 난리가 벌어졌는데. 그래서 5월 19일 밤 이후에야 정웅 사단장이 원천봉쇄와 포위 위주의 경직된 작전 지침을 이미 다 상황이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수정을 했어요. 근데 이미 뭐 일은 다 벌어졌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야, 요즘 댓글창도 지금 뭐 예. 다들 뭐 역사가 완전히 왜곡돼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펜앤드 마이크를 응원한다 그런 얘기 해주시고 그래서 계신데요. 이 정웅 31사단장의 이 잘못된 지휘, 그 현장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현장에 지금 사단장이 가서 상황을 좀 보고. 아, 당연하죠. 네?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헬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으니 이 소위 말하는 공수부대의 특성이 뭔지 예. 지금까지 공수부대들이 저 훈련 받았던 충정 훈련의 그 방법이 뭐였는지 이런 거를 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예. 현지 그 공수부대 대대장들의 건의도 좀 듣고 그래가면서 이 진압을 했으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지잖아요. 아니 이 내용을 갖다가 이광로 장군이 최규하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서 예. 6월 5일에 예. 광주 현지에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다 다 조사해서 예. 기록을 남기고 그 진상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희성 계엄사령관한테도 보고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역사가 지금 뒤바뀐 거고. 그래서 참. 5.18은 지금 역사가 아니라 신화가 됐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고. 예. 특히 이 정웅 사단장은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견이 됐습니다. 또 있어요? 아니 또 예. 있죠. 예. 이광로 장군이 이제 현지에 가서 다 조사를 한 결과 네네. 정웅 사단장이 자기 명령으로 공수부대를 시내에 투입하고도 네. 공수부대와 시민이 충돌하고 있는 현장을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 이 사람 군인 맞습니까? 19일과 20일 날 공수부대가 시위대와 충돌을 피해서 전남도청으로 이제 퇴각을 했어. 전남도청으로 이제 다 모였어요. 전남도청이라도 지키자. 네. 자, 이제 그 공수부대원들이 여기저기 막 다 이제 막 포위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이러다 다 죽을 것 같으니까 포위망을 뚫고 이제 다 모여서 거점을 모여라. 확보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도청으로 이제 모였어요. 네. 그리고 이 그 도청 주변에 도청을 몇만 명으로 불어난 시위대가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정웅 사단장은 헬기를 타고 전교사와 전남대 조선대를 왔다 갔다 했을 뿐 도청 앞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광로 장군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은 예. 현장에는 절대 안 갔다. 예. 이런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이 검찰 수사 과정이라는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특별법 만들어 가지고 5.18 특별법 예. 때요. 예. 다 밝혀졌어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진종채 이군 사령관이 예. 5월 18일 새벽 3시 5분에 네. 예하 부대에 무기고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날짜가 5월 5월 18일. 18일 새벽에. 아직 충돌이 벌어지기 전입니다. 예. 그 충돌은 그날 오전 9시에 벌어졌으니까 충돌이 벌어지기 5시간쯤 전에 이 예하 부대, 그러니까 현지에 이제 출동 나간 부대에다가 네. 이거 자칫하면 무기고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무기고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라. 예. 이 지시를 받은 윤흥정 정교사령관이 정웅 사단장에게 야 무기고 안전 대책을 강구해.
그러니까 무기가 무기고를 털리면 지켜. 큰일이니까. 무기고 예. 털리면 큰일 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네. 정웅 사단장이 윤홍정 전투교육사령관에게 혹시라도 무기고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발포하도록 승인을 해주십시오. 승인 건의를 해요. 5월 18일 날 저녁에. 네. 그러니까 윤홍정 사령관이 야 무기고 털리면 큰일이니까 군인 복무 규율에 따라서 지휘관 재량으로 실시하라. 이렇게 그 명령을 내렸어요. 예. 자, 그랬으면 정웅 사단장은 자기가 그 이렇게 무기고에 접근하는 사람은 발포하도록 아니 최소한 뭐 허공에다 총 쏘고 겁을 주고 뭐 하면서 예, 이렇게 예. 막 총소리 우두둑 나면은 예. 민간인들은 겁먹고 해산된다니까요. 문제는 정웅 사단장은 자기가 무기고 접근자 발포 승인을 요청해 놓고도 무기고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민들에게 무기를 탈취당한 겁니다. 이게. 아니 상부에서 야 무기고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거기 경비 제대로 해라고 예. 명령이 내려왔는데 그것도 지금 수행 못한 거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리고 원래 자기가 한테 배속된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그 성격도 모르고 예. 그리고 그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막 얻어 터져가지고서 막 피를 흘리는 그런 부대원들이 있는데 그 현장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예. 그 모든 게 이광로 장군의 조사 결과 보고서에 들어 있는데 예. 그다음에 아니 그 이게 뭐 검찰 이래. 수사 결과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웅 사단장은 훗날 네. 자신은 무혈 진압을 지시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니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부대가 정호용 특정사령관의 강경 진압 지시에 따르는 바람에 큰 희생이 났다고 거짓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1988년 육공화국이 출범한 후에 예. 13대 총선에서 정웅 씨가 평화민주당 후보로 광주 북구에 출마를 해서 전국 최다 득표인 91.5%의 뜨거운 지지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돼서 국회의원을 했는데 정웅 씨의 득표율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신화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광주 시민들이야 상황은 내막을 전혀 모를 테니까 네. 뭐 자기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발포 명령 내 사람들의 그 어떤 명령을 거부했다 그런 것만 알고 있으니 그렇게 지지를 보내겠죠. 네. 그런데 사실은 자신들을 향해서 발포 명령도 다 수령을 했고 예. 그리고 그냥 해산이 아니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무기고에 대해서 안전대책은 왜 안 했을까? 이거야 원. 자, 그다음 그 이광로 장군의 보고서에 의해서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윤홍정 전투교육사령관이다.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수부대를 찢어발겨가지고 뭐 바둑판식으로 배열해서 10명 해라. 정도. 예. 시위대가 아주 네. 폭력화가 되면서 해산이나 진압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주 소수의 7공수 33대대 35대대가 대교로 불안한 이 시위대에 막 포위 고립되는 일이 벌어져 가지고 예. 자칫 잘못하면 이제 공수부대가 이거 뭐 다 전멸당할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었던 공수부대 대대장들이 예. 5월 20일 날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외곽으로 철수하도록 좀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예, 그것도 방법이죠. 예. 예. 그래서 윤홍정 사령관이 야 이거 좀 심각한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5월 20일 날 밤 9시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공수부대가 지금 위태롭답니다. 그러니 외곽으로 좀 철수를 좀 요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오케이 철수시켜라. 그랬으면 철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 5월 20일 밤에 철수를 안 시킨 거예요. 아니 자기가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가 철수 요청해서 철수 명령을 받았으면 바로 철수를 해야지. 예. 왜 또 안 한 거야? 아니 무슨 그러니까 아니 작전을 이렇게 하면 해놓고 그 모든 책임을 갖다가 다 그래서 날이 밝자 5월 21일 날 시위군 중 10만 명이 금남로와 전남도청의 공수부대를 포위를 했습니다. 예. 그때 계엄군 숫자는 도청 정면에 400명,
외곽 좌우측 도로에 200명이 전부였어요. 아까 병력들 나이를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윤홍정 전투교육 사령관도 도청 앞에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철수 이 지시를 못 내리 5월 20일 날 밤에 예. 시위대가 좀 줄어들고 시위대들이 또 상당 부분 빠져나갔을 때 네네. 이때 조용히 철수를 시켰으면 아, 가능하죠. 아무 5월 21일 날 이 광주 전남 도청 앞에서의 집단 발포라든지 이런 비극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뭐 예. 왜 이렇게 하여튼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연속으로 그냥 켜켜이 쌓이는군요. 예. 그래서 결국엔 대형 그래서 사고가. 윤홍정 사령관도 아하. 지휘 책임의 잘못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광로 장군이 예. 거기서 이 사람들 군법회의에 세워야 된다고 정웅 장군이나 이 윤 사령관도 무조건 군법회의에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작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뒤늦은 5월 21일 날 이제 그 충돌이 벌어졌어요. 네네. 충돌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철수하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뭐 시민들도 무장을 한 상태에서 이 무기고는 무장한 털렸고. 상황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니 예. 그 과정에서 많은 충돌과 피해가 일어난 것이죠. 거기다가 시위대가 시가지를 통과한 부대가 시위대와 충돌을 피해가지고 이제 야산을 따라서 철수하다가 시민들의 공격을 받고 예. 또 조선대에서 화순 방향으로 철수하던 7공수가 시민군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여러 명 뭐 관통상 뭐 운전병 2명이 실종되고 그 실종된 사람 중 한 명이 그 다음날 온몸이 찢어져가지고 숨진 모습으로 발견되고 하는 이런 비극이 발생한 거예요. 이 윤홍정 전투교육 사령관이 이희성 계엄 사령관에게 자기가 병력 철수를 요청을 해놓고 철수하라라고 명령을 받고도 왜 그날 5월 20일 밤에 공수부대를 왜 철수를 안 시켰을까? 아니 윤흥정 사령관이나 정웅 장군은 사단장은 예, 자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예. 우리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에 간 우리 젊은 청년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근데 그 역사를 뒤집어서 자기는 장관을 해먹고 국회의원을 해먹는다고요? 장관이 아마 시켜서 한 거죠. 뭐. 자, 그다음 참, 야, 그 당시에 김재명 계엄사 작전참모부장이 광주를 방문했어요. 5월 21일 날. 네네,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이 정웅 사단장의 병력 운영, 시위 진압 방법, 무기고 관리 소홀 문제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다 제기가 드러났지 된 않습니까? 거예요. 예, 특히 윤홍정 정교사령관은 공수여단 지휘관들이 이걸 우리나라 다 죽습니다. 예, 빨리 예. 외곽으로 철수를 시켜주시는 것이 음. 비극을 막는 지름길입니다라고 막 정말 하소연하고 울부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 명령을 받고도 왜 계속 도청을 사수하라고 명령을 했느냐. 이거 정말 큰 문제다 이거. 응? 그래서 5월 21일 날 날이 밝아가지고 막 차량 장갑차가 막 그 공수부대를 향해서 돌진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공수대원들이 거기서 자위 차원에서 발포를 하면서 이제 이 비극이 더 큰 비극이 됐잖아요. 예, 그 이런 상황을 그 김재명 계엄사 작전참모부장도 다 인지를 했고 이광로 본부장도 다 인지를 해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윤흥정과 정웅을 군법에 해부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기록이 다 남아 있고 예. 그런데 모두 광주는 전두환 대통령이 일으킨 거고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의 시민들을 갖다가 다 그렇게 무차별하게 학살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역사가 왜곡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좀 너무 모르겠어요, 저도.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그 문제 인물은 전남 도경국장 안병화라는 사람입니다. 5월 18일 날 예, 아침 9시에 전남대 앞에서 공수부대원하고 학생들의 충돌이 벌어져 가지고 예, 학생들이 막 느닷없이 돌을 던지니까 공수부대는 이제 멍하니 뭐 이 소위 말하는 시위 진압 장비 없이 서 있다가 예, 막 이제 돌 맞아가지고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지고 이제 그 진압봉으로 막 두들겨 패고 그러는 과정에서
뭐 이제 난리가 벌어져 가지고 학생들이 막 시가지로 막 돌진을 하면서 파출소가 습격당하고 경찰차가 막 불타고 그러면서 소요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됐어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 예. 현장의 시위 진압 지휘 책임자는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날 점심시간에 안병화 도경국장이 점심 식사한다고 하면서 청사를 떠난 다음에 연락이 두절됐어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책임자는 예. 와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 그래서 중요 이 보직을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예. 도경국장이면 항상 이 그 저기 통신 축선이 있죠. 그 연결되는 게 정상 아니냐. 예. 근데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예. 연락이 두절됐다는 얘기는 어디로 도망갔다는 거 아닌가. 어허. 경찰이 이 얘기를 듣고 더구나 도경국장이 이건 경찰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 지휘관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뭐 야야야 너희들 저 시위 진압 장비 갖춘 전투 경찰을 보내. 그러니까 지휘관이 없는데 너 어떻게 보내느냐. 뭐 그러다가 이제 야 안 되겠다 급하니까 빨리 공수부대 보내. 그래가지고 공수부대 들어가서 이 난리가 된 아니 거예요. 제때 만약에 경찰이 그러니까 뭐 시위 진압 복장을 다 가지고 있는 예. 경찰이 투입이 됐으면 예. 그리고 경찰은 인원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시위대가 초기에 다 해산되고 있으면은 이 정말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예. 광주 사태라는 그 역사 자체가 없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뭐 후원금을 앵게디님께서 보내주고 계시는데 앵게디님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테레사미님이 선생님이 이제 또 후원을 주는데요.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크게 악화된 그날 5월 18일 날 오후 늦게 업무에 복귀를 했어요. 뭐 하다 왔대요? 혹시 기록 있나요? 아 그거에 대한 기록 없나요? 안병화 국장의 행방이 묘연하자 부하들은 그가 피신한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우리 출동 못합니다. 계엄군이 출동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 경찰들이 참 자 그러면 그때 5월 18일 날 첫날 예. 시내에서 이 전남대 앞에서 충돌했던 학생들이 시내로 진출하면서 시내에서 이제 시위가 와 벌어졌을 때 예. 그때 시위 진압 장비를 제대로 갖춘 경찰이 출동을 해서 네. 시위 진압 매뉴얼대로 진압을 했으면 광주가 이렇게까지 악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광주도 그런 없고요. 면에서 지금 같은 예. 뭐 영호남 지역 감정 같은 것도 생길 리도 없고요. 예.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아니 도경국장이 이제 그 연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계엄군이 출동하셔야 되겠는데 하고 나서 도경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남 계엄분서에다가 상황을 통보한 후에 모두 다 피신을 했어요. 이 때문에 파출소가 시위대에다가 습격당하고 무기 탈취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만약에 5월 18일 날 전담대에서 충돌하고 난 이후에 경찰이 초동 조치만 정말 적절히 취했다고 하더라도 무기고 예, 당연하죠. 전부하고 뭐 예. 그럼 뭐 이렇게까지 비극이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죠. 거기다가 뭐 또 공수부대가 설사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 제대로 그냥 시위대를 이렇게 몰아서 쫓아내는 예. 흩어버리는 그런 지시가 제대로 내려갔더라면 예. 공수부대가 훈련받은 대로 갔더라면 이런 비극은 절대 없죠. 그것도 그러니까 시위대하고 충돌해 가는 일도 없으니 그 흥분한 시위대가 무기고로 공격하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요. 예. 자, 화면을 한번 저 오른쪽에 보시면 네, 이 부분요. 예, 예. 김재명 그 육군 작전 참모부장이 네. 5월 21일 날 광주로 내려가서 네. 이제 상황을 다 파악을 한 사람이에요. 음. 이분이 이제 그 검찰 진술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아니 내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5월 18일 오전 9시에 전남대 앞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
봉쇄도 안 하고 공수여단을 투입해라 말아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것이 결정적인 패착이다. 전투경찰 2,000명이 30분 거리에 지원할 수가 있는 도청, 경찰국이 지역에 있었는데 예. 왜 그 당시에 이 시위를 전투경찰을 왜 유유적절히 활용을 못했는지. 응? 이 전투경찰들은 시위 진압 훈련이 되고 현장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고 초동 조치만 잘했어도 광주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검찰에 와서 진술을 했습니다. 야. 그런데 그게 모조리 다 이 검찰 기록이니 누가 조작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이광로 장군의 야, 정부 참. 합동수사반은 정홍 31사단장, 예. 그다음에 윤홍정 전투교육사령관, 예. 안병화 전남 도경국장 이 세 사람은 처벌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병화 씨는 다 이제 저 광주 진압이 된 다음에 직위 해제됐어요. 예. 안병화 씨는 육사 8기 출신이에요. 군 출신이에요. 아, 구 출신이군요. 예. 그런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영삼 정부에서 소급입법을 만들어가지고 네. 혹시 이런- 이분도 또 영웅 만들었나요? 예? 여기 안병화 안병화도 영웅됐죠. 도경국장도 영웅 됐어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웅이 되고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는 완전히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가지고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처벌을 하고. 예. 자, 한국에서 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소급 입법을 한 정말 가장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긴 것이 1960년 4.19 시위대 처벌 문제입니다. 예, 예. 1960년 4.19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고 예. 민주당 장면 정부가 들어섰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시위대 발포 책임자를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결과 이제 발포 명령자가 이제 곽영주하고 최인규가 발포 명령을 내린 걸로 밝혀졌어요. 예. 그런데 이때 재판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느냐? 자, 지금 곽영주는 경호 책임자예요. 예. 경호 책임자면 지금 이승만 대통령의 안위와 이 경무대를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켜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인데 모든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져 가지고 시위대가 이제 경무대를 향해서 몰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매뉴얼에 의해서 관련 법규에 경호 의해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네. 대처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발포를 명령을 한 거죠. 음. 그래가지고 아니 이 청와대를 지키는 경호 책임자가 예. 다른 모든 수단이 다 붕괴가 돼가지고 지금 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 경무대가 시위대에 점거당할 상황이 됐을 때 이 경호 책임자가 관련 법규에 의해서 발포 명령을 내린 게 이게 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건 적법한 행위다. 이제 그건 처벌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가지고 적법한 행위로 인정이 돼서 단기형을 선고받았어요. 징역 1년 6개월형을. 아, 그것도 결국엔 처벌은 됐군요. 예. 어허. 그런데 아니 발포 명령에서 우리를 부상시키고 우리를 죽인 이 악질 반동을 예. 1년 6개월형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4월 혁명유족회원하고 학생 예.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을 쳐들어가가지고 음. 국회의사당을 검거하고 농성을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는 자기네들이 잘해서 자기네들이 집권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저 사람들이 시위해가지고 자유당 정부를 무너뜨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집권했으니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목소리를 안 또 볼 수가 들어줘야죠. 없죠. 예. 그래가지고 장면 정부가 이 사람들의 이 요구에 굴복을 해가지고 예. 소급 입법을 통해 가지고 혁명 재판소와 혁명 검찰부를 설치를 했어요. 네. 국회는
이미 처벌받은 부정선거 관련자, 부정축제자 이런 사람들을 또다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어요. 예. 그러는 와중에 장면 정부가 5.16이 일어나서 붕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혁명재판소와 혁명검찰부는 5.16 군사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돼가지고 예. 이미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곽영주 이런 사람을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소급입법에 의해서 곽영주를 사형을 시켰습니다. 지금 방금 5.16이라고 얘기하셔서 말씀하셔서 조금 헷갈렸는데 예. 5.16이 아니라 4.19 법이 60년 10월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법이 이게 이제 소급입법을 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거기서 좀 걸렸군요. 그러면 지연되는 바람에 그러는 와중에 혁명재판소, 혁명검찰부 그다음에 그 다시 처벌하는 특별법이 만들어졌는데 네네. 5.16이 일어나가지고 민주당 정부가 붕괴가 돼버린 거예요. 어허. 그래서 5.16 혁명정부가 예. 민주당 시절에 만든 이 법을 가지고 예. 이 사람들을 다시 재판을 해가지고 곽영주 1년 6개월 형 받은 사람을 다시 소급입법에서 사형을 집행을 했다고요. 그럼 이건 이 두 분은 예. 박정희 정부 때 정부 때 사형을 사형을 당한 당한 거였어요? 거예요. 소급입법은 민주당 정부에서 한 거고. 이건 저도 몰랐습니다. 이 두 분이 당연히 예. 윤보선 장면 정권에서 사형을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다음에 지금 이 5.18 문제가 이렇게 계속 복잡해진 거는 어허. 사실 김영삼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5.18 사건을 재수사하라 네. 이렇게 명령을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 특별법은 명백한 소급입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위헌이에요, 위헌. 예. 예. 소급입법인데 예. 대통령이 명령을 하니까 예. 검찰이 또다시 수사를 했는데 예. 이미 그 이전에 검찰은 네. 5.18과 12.12에 대해서 3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어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자 한번 그 볼까요? 오른쪽을 보면 되겠군요. 예. 예. 88년 12월 제야단체가 전두환과 신군부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했는데 92년에 무혐의. 93년 5월 18일 날 정승화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에 입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전두환 재차 고소고발했는데 94년 10월 29일 날 기소유예. 또 94년 5월 13일 날 정동연 등 시민단체 616명이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인사를 또다시 고소고발했는데 95년 7월 18일 불기소. 3번을 다 기각을 했는데 4번째 이번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정웅이나 윤홍정이나 안병환은 영웅으로 만들고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사람들을 처벌을 했어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후에 네. 소급입법으로 문제가 된 것 중에 합헌 판결을 받은 것은 5.18 특별법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친일파 재산 네. 환수특별법. 네. 요 두 개가 이거는 그 소급입법이어도 합헌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중대하게 한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 자, 그 당시에 안병하 전남 도경국장이 5월 18일 날도 문제였습니다만은 5월 21일 날도 네. 헬기 타고 다니면서 경찰 빨리 해산하라. 경찰 해산하라요? 예. 그래서 경찰들이 전부 경찰복을 벗어던지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해산 도주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5월 21일 날 전남도청 앞에서 이 시위 진압 장비도 갖추지 않은 공수부대와 네. 이 그야말로 분노한 이 광주 시민 10만 명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이 사이에 경찰이 진압 장비를 갖춘 경찰이 완충 역할을 했다면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경찰은 이거는 그 역사적인 사실로 아는 거예요. 야, 여기서 우리가 뭐 있다가 또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곽영주가 그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저기 시민들을 향해서 총 쐈다고 해서 사형당했잖냐. 불과 한 20년쯤 전에 예. 자기들의 선배들이 시민을 향해서 발표했다가 예. 법에 그것도 따라서 법을 지켜서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한테 총 쐈다는 이유로 사형을 소급입법을 당하니 만들어서 사형시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얼쩡거리다가는 우리도 또 그 피해를 당할 수 있어. 그러니 나라가 망하든 말든. 야, 이게 소급입법의 저주라고 넣을 수 있겠네요. 참 어떻게 보면 국가가 망하든 말든 우리 살자. 4.19에서 벌어진 예. 소급입법의 저주가 1980년에 이 5.18에도 그대로 지금 재현되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거죠. 지금 그 광주 가시면 안병화 씨는 민주화의 영웅을 예, 그렇게 돼 만들어 있더라고요. 놨습니다. 자, 최인규 곽영주 사형의 이 교훈이 예. 안병화를 영웅으로 만들고 음. 정웅이 국회의원을 해서 최다 득표를 하고 예. 윤홍정 같은 그 지위를 잘못한 사람이 장관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저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전두환, 노태우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 꼴을 당하고 죽어서 2년이 넘도록 아직 안식처도 못 찾아가지고 그 유골을 지금 연희동에다가 보관해 놔야 되는 이런 상황은 왜 그럴까? 지금 전두환을 향한 저 저주의 이 죽이기의 참뜻이 뭐냐? 저 지금 대기 전에 강의를 듣다 보니까 예. 딱 깨달음이 오는 게 뭐냐면 예. 지금 앞에서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 과정의 비밀 예. 그 2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최규하 대통령이 끝까지 고민을 하시다가 그러다가 어떤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 당시에 전두환 장군이죠. 전두환 장군을 불러다 놓고 자네가 좀 맡아줘야 되겠어 할 때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전두환 장군이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군밖에 모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최규하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군도 몰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떤 발언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그 왔습니까? 5.18을 예. 겪어보니 예. 최규하 대통령이 이 5.18 사태 때 자기는 분명히 이광로 장군에게 지시를 해서 5.18을 조사하고 그런 모든 게 순리대로 진실이 다 밝혀지고 처벌될 사람들 다 처벌되고 이 5.18이 이런 문제가 다시는 재현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시를 했는데도 또 군이 대응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광주에서 많은 시민들이 죽고 군인과 경찰들이 다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걸 보고 아 최규하 대통령은 나는 정말 이 난국 어떻게 보면 군을 컨트롤해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전두환 대통령을 향해서 나는 군도 몰라 자네가 좀 맡아줘야 되겠어 라고 얘기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1960년의 이 발포의 교훈은 네. 국가를 위하든 정권을 보유하든 어쨌든 이 그 적법 절차에 의해서 뭔가 발포를 하고 그러면은 예. 나중에 소급입법까지 만들어서 사형을 시킨다라는 것을 아니까 경찰은 이 국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권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경찰 제복을 벗어던지고 민간 복장으로 갈아입고 해산을 했습니다. 네. 이게 1960년 소급입법의 비극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저 전두환 노태우를 향한 저 저주는 왜 그러냐? 네. 자, 국가 위기 상황이 닥쳐서 군이 등장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면 무슨 꼴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말이야, 앞으로 불이 나서가지고 우리들의 직권을 방해하거나 이러면 너희들 어떤 꼴을 당하는지 한번 봐. 죽어서도 못 묻히게 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2017년, 18년에 아스팔트에서 그렇게 문재인과 그 촛불 집단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시위를 하면서 군이 좀 나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군이 또 나서면 적골 당할 텐데 누가 나서겠어요 지금.
군도 그래서- 못 나서고 경찰도 못 나서고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군요. 아니 또 국가 위급 상황이 벌어지면 예. 경찰이나 군이 제대로 정상 작동해서 나라를 구해 주리라고 지금 믿으십니까? 아, 그런 일을 행하면은 죽어서도 땅에 못 묻혀가지고 2년 동안 유골이 지금 그 자기 집에 지금 자기 집에 예. 지금 보관하고 있는 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로 5.18을 보자. 와, 이건 미스터리가 네.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스릴러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막 그래요? 저주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아니 이 소급입법이나 뭐 어떤 4.19의 어떤 그런 저주적인 그런 내용들이 1980년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걸 뒤에서 뭐 누군가는 이걸 조종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막 들거든요. 뭐- 이러면은 야 진짜 우리가 뭐 예.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웅 사단장이 예. 자기도 얼마나 경황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정말 뭐 정신 없는 상황에서 막 이런 일대로 막 커지고 그러니까 예. 자기는 뭐 공수부대의 특성도 모르고 공수부대를 지휘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허둥지둥 하다가 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랬으면 적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사실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고 진실을 얘기해야죠. 나도 정말 경황이 없어서 이랬다. 뭐 정웅 사단장이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했다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뭐 윤홍정 전투교육사령관도 마찬가지고 그렇으면은 현장 지휘관들이 지금 이런 정말 아비규환 같은 상황에 처해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라는 이 절박한 내용을 전부 자기네들은 본부에 앉아가지고 무전을 통해서 다 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랬으면 내가 그 당시에 정말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고 난 정말 광주 영령들에게 나의 실수를 참여한다. 이랬으면은 비슷한 잘못이 재현되거나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교훈이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최소한 그랬겠죠. 예. 지금은 이게 뭐예요? 자기가 다 일 저질러 놓고 자기는 거짓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고 영웅이 되고 이런 거를 우리 사회가 다 용인을 하고 안병환 같은 사람을 그 위급 상황에서 그래 점심 먹으러 나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행방불명이 됐던 사람을 민주화의 영웅으로 만들고 이게 옳은 일이냐? 대단히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대 기자님의 이 강의 내용을 보니까 5.18의 그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5월 17일 전국 개헌부터 해서 이 5월 21일 5.18 사태가 광주가 이제 끝나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다 이제 톱니바퀴로 만져 돌아가면서 이제 하나로 이해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뭐 윤치호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인들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성으로 살아간다면서 막 자꾸 막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막 뭐 날선 구호를 외치고 그게 아니고 예. 왜 이런 비극이 이렇게 확대됐을까? 과연 저 군인들이 공수부대가 진짜 광주 시민을 학살하러 들어갔을까? 아니 학살하러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빈총 들고 들어가요? 지금 댓글창에서 훈이아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 이런 찬스를 간첩들이 그냥 놔두면은 그건 간첩들의 직무유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항상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 보수 진영 내 몇몇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고 보수의 정신이 없는 유사 보수자들이 주의자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그 틈을 정말 반대한민국 혹은 이 북괴의 어떤 그런 집단들이 반드시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1995년에도 그러니까 5.18 특별법이 제정되는 과정도 지난번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 이제 광주가 1980년이니까 예. 벌써 44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 30년이 지나면은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성찰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한 세대가 지나가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 세대가 지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예.
하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뭐가 문제였을까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잡아놔야만 우리가 이러한 이 실패로부터 배우는 교훈들도 많아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이제 실패학이라는 게 그런 건데 네.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이러했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 왜 그랬을까? 아, 이런 부분이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된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 비슷한 비극을 겪지를 않는데 예. 우리는 이걸 전부 신화로 만들어 놓으면 특정인에게 어떤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그게 1910년에 대한제국이 망했을 때 뭐 이완용과 을사오적이 나라 팔아먹었다고 다 뒤집어 씌우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면죄부 받는 거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아니 도대체 이 땅에는 이 거짓말, 거짓의 그 영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길래 뿌리를 받고 있길래 이렇게 이 거짓말에 의해서 진실이 맥을 못 추고 무너지는 겁니까? 정말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하고요. 여러분 진짜로 부탁을 드리는 건데 저희 펜앤드마이크가 거짓에 맞서서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진짜 하나하나 자료 다 찾아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린 내용들이 다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고 재판 기록으로 다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저희가 허투루 상상해서 말씀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좌파들, 저 좌익에 지금 경도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허구의 상상으로 근거 없는 자료, 무슨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얘기 떠들지만 저희는 자료를 다 찾아서 공부해서 김용삼 대기자님이 평생을 연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저희한테 진짜 좀 힘을 좀 더해주시기를, 그리고 주변에 제발 저희 펜앤드마이크 이 펜앤특강 김용삼 대기자님의 강의 좀 보시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책임이 좀 있다는 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저희만 싸워서는 힘에 너무 붙이는 그런 일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현대사 미스터리 추적 그 세 번째 시간, 오늘은 5.18과 관련된 5.18 광주 사태와 관련된 첫 번째 만들어졌던 진상조사 보고서,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5.18 당시를 샅샅이 조사했던 5.18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5.18에 대해서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깨우친 분들이 정말 많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도 여러분 정말 잘 기대해 주시고요. 펜앤드마이크의 자랑 수고해 주신 우리 김용삼 대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